이혼 신고를 마친 그날, 저는 회계장부에서 23억 원이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모두 제 전 시누이 이미라 씨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파일을 닫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제 이름은 박소희입니다. 올해 40이고요. 아버지가 30년 전 설립하신 화학 제조 회사의 CFO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COO까지 맡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훈 씨와 이혼한 건 7개월 전 일입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끝난 날이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남편이 회사 신입사원과 바람을 피웠거든요. 사무실에서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요. 소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재훈 씨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소희야, 제발. 회사 일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부로서는 끝이에요. 저는 냉정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재훈 씨의 여동생 미라 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온 건 이혼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언니, 혹시 저도 회사에서 내보내실 거예요? 미라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미라 씨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그게 오빠랑 이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라 씨는 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회계팀 관리자로서 능력도 인정받았고요. 제가 왜 미라 씨를 내보내야 하죠? 정말요. 진심이세요? 네, 계속 일하세요. 회사와 개인적인 일은 별개니까요. 미라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역시 언니는 착해. 오빠가 바보같이 굴었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라 씨가 지난 3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걸요. 발견한 건 2개월 전이었습니다. 분기별 재무 검토를 하던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했거든요. 자재 구매 명목으로 여러 업체에 돈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그 업체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더 깊이 파고들자 모든 길이 미라 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가짜 업체를 만들고 허위 청구서를 발행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거였죠. 총액은 23억 원. 일반적으로라면 즉시 고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었고 23억이라는 금액은 형사처벌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초범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이혼 대기 기간이 시작된 거죠. 그 기간 동안 미라 씨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김 대리님, 소희 언니가 오빠한테 정말 매정하지 않아요?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실수 한 번 했다고 이혼을 해버리다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가 불쌍해요. 미라 씨는 회사 곳곳에서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냉정하고 무정하다고요.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처음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미라 씨는 제 사무실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한테 솔직히 말할게요. 저 없으면 이 회사 회계팀 돌아가지 않아요. 지난 5년 동안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만들었고 거래처 관계도 제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언니는 큰일 나는 거고요. 저는 미라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미라 씨,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으니까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계속 일하세요. 미라 씨는 만족한 듯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 변호사님,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 검토하셨죠? 네, 박 이사님,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도 확실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더 기다리고 싶어요. 왜요? 지금도 충분히. 지금은 23억인데 제 예상으로는 미라 씨가 계속 돈을 빼돌릴 것 같아요.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도 늘어나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조 변호사님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이사님, 하지만 그건 위험한 게임이에요. 더 많은 손실이. 괜찮아요. 저는 이미 계산했습니다.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그리고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예요. 배상금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증거를 수집하시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라 씨, 당신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고 있어요. 예상대로 미라 씨는 계속 돈을 빼돌렸습니다.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씩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했고요. SNS에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라야, 요즘 돈이 많이 생겼니? 샤넬 가방이 3개째잖아. 아, 이거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 언니가 착하거든. 나한테 잘해줘. 미라 씨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한편 전 남편 재훈 씨의 가족들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희야, 재훈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니?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였죠. 전인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에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될 거예요. 아니,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한 번 실수가 아니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된 일이었죠. 그리고 인숙 씨,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재훈 씨,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3일 동안 총 89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재훈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너무 일만 하니까 남편이 외로웠던 거 아니야? 미라도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저는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일을 계속했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회계사와 미팅하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날, 미라 씨가 횡령한 총액은 28억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긴급 이사회를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소희 이사?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계획을 모르셨어요. 회사에 중대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총 28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28억. 누가 그런 짓을? 저는 조용히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250페이지 분량의 감사 보고서였어요. 범인은 회계팀 관리자 이미라 씨입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 씨가 들어왔어요. 언니, 무슨 회의예요?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 미라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거든요. 이게 뭐예요? 미라 씨를 위한 회의예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라 씨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앉았어요. 이미라 씨, 당신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28억 3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17개의 가짜 업체를 만들어 허위 청구를 했고
그 돈을 당신 개인 계좌로 빼돌렸죠.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가짜 업체 등록 정보, 당신이 작성한 허위 문서들, 그리고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내용도 녹음되어 있어요. 회사 돈 빼돌려서 명품 가방 샀다고 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라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우리 회사 돈 많아.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 나만 조심하면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 미라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한 건 친구예요. 합법적인 증거죠. 그 친구는 이미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언니, 제발. 미라 씨, 이제 경찰이 올 시간이에요. 마치 신호라도 한 것처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이미라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안 돼. 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미라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도 범죄는 범죄예요. 미라 씨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야, 제발 미라를 용서해줘. 동생이 잘못했어. 내가 다 책임질게. 돈도 다 갚을게. 재훈 씨, 이건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희야, 우리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정 때문에라도. 재훈 씨, 저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재훈 씨가 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 저도 10년의 정을 애기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죠. 그때 재훈 씨는 뭐라고 했죠?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소희는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미안해. 저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났어요. 미라 씨에 대한 정도, 재훈 씨 가족에 대한 정도, 모두요. 이제 남은 건 법적 처리뿐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라 씨의 변호사는 온갖 변명을 늘어놨어요. 초범이라고,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향이 있다고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3년 6개월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2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닌 치밀한 사기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2주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이미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 회사에 56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 56억, 횡령한 금액의 정확히 2배였습니다. 미라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재훈 씨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소희,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전인숙 씨가 소리쳤어요. 우리 미라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 56억을 어떻게 갚아? 우리 집 망하라는 거야? 그건 미라 씨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선택? 당신이 용서했으면 됐잖아.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해? 인숙 씨,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전에는 어머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7개월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미라 씨가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매정한 사람이었다면 2년 전에 바로 고소했을 거예요. 저는 6개월을 더 기다렸어요. 미라 씨가 스스로 멈추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미라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죠. 제게 협박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는 법이 판단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어요.
저희는 이사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제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가 놓고 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소희야, 아빠는 네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6개월 동안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넌 옳은 일을 했어. 회사를 지켰고 원칙을 지켰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이사회에서 내를 COO로 추천하기로 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외로웠고 힘들었고 때로는 제가 너무 냉정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오히려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출은 40% 증가했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의 CFO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재무관리협회에서 주는 권위 있는 상이었죠. 시상식 날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세요. 가족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고소할 수 있었느냐고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저는 그 원칙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회사는 더 강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이사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 가족이 회사에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옳은 일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처음엔 외롭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당신이 한 선택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소희야. 재훈 씨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재훈 씨. 미라가 다음 달에 가석방 신청을 한대.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근데 보증금이 필요해서 저에게 전화한 이유가 뭔가요?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 씨. 저는 더 이상 재훈 씨 가족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미라 씨는 법정 판결에 따라 형을 살고 있는 거고,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소희야, 제발. 그리고 재훈 씨,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 번호도 차단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로 꾸민 COO 사무실이었어요. 창문이 크고 전망이 좋았습니다. 책상 위에 직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어요. 소희 이사님, 축하합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전 직원 일동.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오늘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외부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디서요? KB투자증권이요. 저희 회사 IPO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봐, 저는 놀랐어요. 회사를 상장한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아버님께서 검토 중이시래요. 이사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고요. 알겠어요. 미팅 일정 잡아주세요. 비서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상장한다. 그럼 우리는 더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장 기업의 CEO가 되는 거고요. 아빠, 제가 해냈어요. 우리 회사를 지켰어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소희야, 축하해. 신문에서 봤어. 올해의 CFO라며. 응, 고마워. 근데 넌 정말 대단해. 전 남편 동생을 고소하다니. 나라면 못했을 거야. 친구가 소주잔을 건넸어요. 처음엔 힘들었어. 밤마다 이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아. 멋있다. 우리 소희.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소희 이사님, 저 기억하세요? 시상식 때 만났던 김지연이에요. 이사님 조언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오늘 문제 있는 직원을 정식으로 감사에 회부했어요. 무섭지만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연 씨. 힘들 땐 언제든 연락하세요. 응원할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죠.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한 건 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용서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에서, 미련에서, 분노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눈을 감으니 잠이 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도전이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걸. 그리고 저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끝. 결혼식장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웨딩 플래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제 통장에서 나간 1억 5천만 원. 그 돈으로 만들어질 뻔했던 화려한 결혼식은 이제 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제 이름은 김수진, 40살입니다. 3살 배기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죠. 첫 번째 결혼은 26에 했고 35에 끝났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 그 고통스러운 5년을 견디다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이혼 후 3년 동안 저는 오로지 제 딸 지우만 보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남자는 이제 질색이라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작년 봄 제 인생에 박민석 씨가 나타났습니다. 딸아이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처음 만났어요. 민석 씨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2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였죠. 전 부인이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가족을 떠났다고 했어요.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통하는 게 있었거든요. 민석 씨는 다정했고 제 딸을 진심으로 예뻐해 주었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수진 씨, 우리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지우도 동생 생기면 좋아할 것 같은데. 민석 씨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딸에게 아빠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석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룸에서 열린 첫 상견례 자리였죠. 민석 씨의 어머니인 이순자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예쁘게 생겼네. 민석이가 복도 많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석 씨,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근데 수진 씨, 결혼은 언제쯤 올릴 생각이에요? 저희가 생각하기론 3개월 후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게 가족들하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려고요. 조촐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막내 아들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하객은 최소 200명은 불러야 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많거든. 저는 민석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두 재혼이고 아이들도 있어서요. 너무 크게 하면 아이들한테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재혼이면 어때? 재혼도 결혼이지. 그리고 우리 집안은 원래 경사 때 사람 많이 부르는 집안이야. 민석이 형 결혼할 때도 300명 넘게 왔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 민석 씨가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고집이 세서 그래.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야. 조금만 이해해줘. 오빠, 나는 정말 조촐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알아. 근데 엄마 체면도 있잖아. 일단 200명 정도로 하자. 내가 비용은 많이 보탤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웨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딸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준비하려고 웨딩 플래너를 고용했죠. 수진 씨, 하객 200명 기준으로 예상 견적이 나왔는데요. 웨딩홀 대관료, 식사, 사진, 영상, 드레스까지 포함해서 총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억 5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론 결혼식이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네, 주말 저녁 타임이고 200명 규모면 이 정도는 나와요. 물론 등급을 낮추시면 더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혼 후 악착같이 모은 적금 1억 원에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계약금을 냈어요. 민석 씨는 아직 전 부인과의 재산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당장 큰 돈을 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빚 다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 일단 네가 먼저 내줄 수 있어? 괜찮아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인데 제가 낼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결혼식 3개월 전부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 디자인을 선택하고 메뉴를 정하고 모든 게 제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민석 씨는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자주 야근을 했거든요. 오빠, 이번 주말에 웨딩홀 최종 확인하러 가야 하는데. 아, 미안. 이번 주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수진이가 대신 좀 봐줄래? 네가 고르는 거면 다 좋아. 저는 홀로 웨딩홀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홀로 드레스 피팅을 받았죠. 홀로 메뉴를 시식했어요. 마치 혼자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석 씨가 바쁜 건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2개월 전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청첩장 50장만 더 보내줄 수 있어? 네, 어머니 이미 200장을 다 배분했는데요. 추가로 인쇄하시려면 비용이 또 나가요. 그래도 어쩌겠니? 우리 친척들한테 돌려야지. 50명 정도는 더 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웨딩홀 테이블이 200명 기준이에요.
50명이 더 오면 자리가. 아이고, 그럼 테이블 좀 더 추가하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테이블 추가하면 식사 비용도 늘어나고 웨딩홀 대관료도.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친척들 오지 말라는 거니? 결혼식에 친척도 못 부르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민석이한테 직접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민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한테 좀 잘해줄 수 없어? 친척 몇 명 더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오빠, 그게 아니라 비용이.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일단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해줘. 응? 결국 저는 테이블을 추가했습니다. 웨딩홀 측에 추가 비용 2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제 통장 잔액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드레스 최종 피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민석이가 복받았어. 드레스숍 사장님이 제 드레스를 입혀주며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수진아, 근데 이 드레스 얼마야? 어머니,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이렇게 비싼 걸 입어? 재혼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드레스숍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제일 저렴한 거예요. 다른 건 더. 아니, 재혼하는 사람이 무슨 순백 드레스를 입어? 그것도 800만 원짜리를. 좀 검소해야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드레스숍 직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첫 결혼 때는 제대로 된 드레스를 못 입었어요. 이번만큼은 첫 번째 결혼이 잘못돼서 이혼한 사람이 무슨 얼굴로 하얀 드레스를 입겠다고 그래? 차라리 핑크색이나 베이지색으로 해. 그게 나이에도 맞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알아볼게요. 결국 저는 베이지색 드레스로 바꿨습니다. 환불 수수료로 80만 원이 날아갔죠. 결혼식 3주 전 메이크업 시연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화장하니까 더 예뻐 보이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저에게 화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네? 아, 그건 제가 우리 며느리가 다 낸대요. 자기가 재혼이니까. 자기가 낸다고. 시어머니는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 그렇구나. 요즘 신부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민석이는 운이 좋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장가가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수진아, 사실이잖아. 네가 다 내는 거.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냈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비용을 내는 걸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최하는 결혼식인 양 행동하고 있다는 걸요. 결혼식 2주 전 드디어 폭발할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방 이름은 민석이 결혼식 준비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댁 친척 30명이 들어와 있었죠. 여러분, 우리 막내 민석이가 드디어 재혼을 해요. 다들 축하해 주세요. 결혼식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강남 그랜드 웨딩홀입니다. 꼭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근데 웨딩홀이 강남이면 정말 좋은 데네요. 비용이 엄청 들었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 막내 아들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줘야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준다고? 1억 5천만 원을 제 돈으로 낸 건 저인데요.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객 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 100명, 신랑 쪽에서 100명,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우리 쪽이 150명이고, 네 쪽이 50명이지. 애초에 그렇게 정한 거 아니었어?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아이고, 이 사람이. 상견례 때 내가 200명 하객 중에 우리 쪽 친척이 많다고 했잖아. 당연히 우리 쪽이 더 많은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첩장은 다 돌린 상태였어요. 결혼식 10일 전 결정타가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지금 시간 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거 아니고 내일 우리 친척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결혼식 얘기 좀 하려고. 혹시 결혼식 준비 관련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웨딩홀 계약서, 식사 메뉴, 뭐 그런 거. 친척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저는 순진하게도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석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지금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너 보자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해.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몇몇 친척 어른들이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오셨습니다. 수진아,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근데 수진아, 내가 친척들한테 결혼식 자료를 보여줬는데 말이야. 다들 놀라더라고. 네, 왜요? 이 결혼식 비용이 전부 내 돈이라면서?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먼저 내기로. 아니, 그게 말이 돼?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그럼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사는 집으로 보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민석 씨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 결혼식은 양가가 반반씩 내는 게 상식이야. 네가 혼자 다 냈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니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말 안 해도 다 알아. 계약서에 네 이름만 있으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앞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가족이 결혼식 비용을 냈다고 해. 알겠지? 네. 그게 무슨. 아니면 결혼식 하지 마. 우리 체면 생각 안 하는 며느리하고는 가족 못해.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돈으로 결혼식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주최한 것처럼 크레딧을 가져가려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 씨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좀 오해를. 오빠도 엄마 편이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1억 5천을 내게 해놓고 크레딧은 시댁이 가져가라고? 수진아, 제발. 결혼식까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오빠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민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모든 비용을 제가 냈습니다. 모든 준비를 제가 했어요. 하지만 크레딧은 시댁이 가져갔죠. 심지어 민석 씨조차 저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하던 결혼일까? 새벽 4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웨딩 플래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식을 전면 취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환불 절차 진행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에 6개월의 준비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웨딩 플래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정말 취소하시는 거예요? 위약금만 3천만 원인데
괜찮아요.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하객들한테는 어떻게?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초대에 응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수진. 몇 분 후 제 휴대폰은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10통, 민석 씨에게서 20통, 시댁 친척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녁 7시 민석 씨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수진아,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발, 수진아, 결혼식을 왜 취소한 거야? 오빠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다시 준비하자. 오빠, 저 이제 지쳤어요. 6개월 동안 혼자 준비했어요. 혼자 돈 냈고, 혼자 결정했어요. 오빠는 뭐 했어요? 나도 바빴잖아.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회사 다니고 딸 키우잖아요. 근데 오빠는 회사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결혼 준비는 나한테만 떠넘겼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오빠, 저는 결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가 문제예요. 오빠는 한 번도 나를 보호해 준 적이 없어요. 민석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저는 다시 혼자 살 거예요. 그게 더 편해요. 수진아, 가세요, 오빠. 민석 씨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89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 전화는 밤이시에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체면을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닙니다. 너 이러면 민석이는 어떻게 되는데? 민석 씨는 어머니가 챙기시면 되죠. 저는 제 인생 챙기겠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후회할 줄 알아. 아니요. 전 지금이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시원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웨딩 플래너를 만나 환불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위약금 3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 2천만 원이 돌아왔어요. 수진 씨, 정말 아쉽네요. 모든 게 다 준비됐었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취소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다시 결혼 준비하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고맙지만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처음으로 가볍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민석 씨와 시어머니에게서 끊임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한 달 후 민석 씨가 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 오빠, 우리 끝났어요. 이제 그만 만나요. 나 정말 반성했어. 엄마한테도 확실하게 말했고, 다시 한 번만. 오빠, 전 더 이상 오빠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충분히 봤어요. 오빠네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수진아,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도 문제였어요. 오빠는 한 번도 저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민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잘 사세요, 오빠.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잘 살고 있어요. 딸 지우도 이제 엄마가 더 밝아졌다며 좋아합니다. 반환받은 1억 2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으로 따로 저축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제 돈을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가끔 민석 씨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정말로 결혼을 했다면 저는 평생 시댁의 그늘에서 살았을 겁니다. 제 돈으로, 제 노력으로 모든 걸 하면서도 크레딧은 남에게 빼앗기는 삶을요. 89통의 전화는 제게 자유의 신호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았기에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가족도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지켜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1억 5천만 원 들여서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평생의 불행을 막았으니 싸게 산 거죠. 지금 저는 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AI 창작 드라마입니다.